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저기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네.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자.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이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마개. 그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아,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나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아,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그쵸, 가스를 그쵸.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김치 조금 넣었어. 여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야, 게- 이렇게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예.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이게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 있고, 그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풍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 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제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네.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 먹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맛있다는 넣어보면 게-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이거를-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우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 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 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 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 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함과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 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식들 이거 네. 양자 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 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 네, 그럼 삼분.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예.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 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 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꼴까 없고 떨고 앉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자, 이제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퀴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 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먼지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어.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아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야. 산소는 불타는. 맞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근데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수가 네.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네.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에서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안개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이 한 문장을 물리학 법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천재가 필요한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지는. 네, 사과 1화의 주인공인 뉴턴이죠. 아셨죠? 이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아, 그렇죠.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뉴턴인데요. 사실 뉴턴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많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패스트였죠. 패스트가 유럽을 몇 차례 휩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나가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1500년대 말에 그려진 브리겔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에요.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더구나 이때는 그 원인도 몰랐거든요. 세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다 죽어서 이 병이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 뉴턴이 살았던 1665년에 런던에서 또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바람에 학교가 다 휴교를 해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뉴턴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 이듬해에는 여전히 아직 패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런던에서 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2년의 기간이 기적의 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저희도 그때 학교가 다 휴교까지는 아니지만 다 대면을 못하게 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물리학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도 뉴턴이 돼야 될까? 난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 시기 동안 뉴턴은 정말 이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3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법칙, 뉴턴의 제2 운동법칙, 제3 운동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걸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액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2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아, 똑같이 안 됐어. 전체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진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00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4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F는 MA가 만들어지던 이 시대에는 유럽이 전쟁으로 점철되던 시대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바로 구교와 신교, 이때가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한 100년 지난 뒤에 유럽 각지가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이 서 있고요. 병사들이 대부분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총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해전에서도 점점 더 대포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배로 상대방 적군의 배를 들이받거나 붙여서 병사들이 넘어가서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해서 대포로 상대방의 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F는 MA가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데카르트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주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최첨단 군사 장치들과 관련된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찬 씨 밀떡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뭐 연예계에 몇 없는 밀덕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진짜요? 네. 탄도 물체 자체를 좀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만약에 저기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100m, 200m에 있는 물체를 맞추려고 할 때 관역을 어떤 식으로 총을 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발사체는 나가는 순간서부터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거든요. 그 오차를 계산해서 총구를 앙등 즉 올려야겠죠. 그렇죠. 머리만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물체를 쏠 때 직선을 그어서 그냥 쏘면은 맞을 것 같지만 중력 때문에 실제 물체는 휩니다. 그 날아가는 총알이 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실제 맞춰야 되는 것보다 약간 위를 향해서 맞춰야 되는. 대표적으로 양궁이 그런 예지요. 양궁이 쏠 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는. 레이저가 아닌 이상 모든 탄도체는 떨어졌죠. 또 뉴턴 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의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도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뭐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을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써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는 ma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도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F는 ma라고 제가 쓰면은
이건 되게 정겨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파벳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FMA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소스라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드리죠. 뭐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물리를 싫어했지 하면서 FMA 어째 재밌더라. 잠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잊고 계셨죠? 네. 이게 정체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A라 그랬을 때 A는 속도의 변화인데 그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아, 그래, 미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엄밀하게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미분의 역과정인데요. 적분이라 그래요. 뉴턴은 FMA를 만들 때 아예 미적분도 같이 만들었어요. 패키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미분을 이해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바로 도입할 수 없어서 수요일부터 배우자. 다음에 이것들의 해는 이제 그 실제로 적분에서 구해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80%는 바로 이 FMA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뉴턴? 뉴턴! 그렇죠. 네, 바로 뉴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한 절반이 날아가요. 자, 그래서 쉽진 않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제가 의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뭐야 저게? 근데 물리학자가 나온 이상 수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를 제가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FMA의 철학적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한 건데요. 바로 이 식이 뭘 뜻하냐면은 0초일 때의 속도를 알면 1초일 때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초일 때 알면 2초 알고 2초일 때 알면 3초 알고 점점점점. 이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걸 점화식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FMA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순간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의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FMA인데 FMA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이 물질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정지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지한 게 맞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 텐데 근데 저는 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압에서 인류 역상 최초의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것들은 완벽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지구의 움직임과 무관한 수학과 같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면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그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바꾸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아마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재는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아,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아,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3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며.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그렇죠? 이런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좌표를 알 때 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또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뭐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그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영국을 침공하러 올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시스템입니다. 바로 레이더죠, 레이더. 레이더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를 몰랐던 독일군은 이상하게 호위 전투기가 돌아간 직후에 영국군이 확 나타나요. 처음에는 재수가 되게 없구나.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폭격 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했으면 결국 영국도 독일에 침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다르게 움직였겠죠. 이 당시 또 하나 중요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대서양 전투예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은 외부에서 물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들을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게 나중에는 그 영국으로 오는 물자의 거의 반이 물에 가라앉을 만큼 영국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핵심은 저걸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면 지금 미터급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걸 작게 만들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하고요. 독일군 유보트는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죠. 이제 이 이후 대서양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다가 되고요. 곧 영국의 수많은 물자를 보내서 이제 멸망의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이때 사용한 이 마이크로파, 작은 단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하나 넣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봤더니 이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몸에 열이 많이 났나? 근데 자꾸 녹아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자꾸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이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초창기 1950년대에 쓰던 전자레인지 오븐의 모습이에요.